판사님들이 사건을 쌓아두다가 조정으로 다 끝내요. 조정을 안 하면 판결문은 안 써줘. 결정문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쓰시게 된 게 그때까지만 해도 법원에 그런 재판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편함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혼 사건은 사실 법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혼 사건은 또 사건 숫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많기 때문에 어떤 판례를 참조하면 사건을 처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판사님들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사건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다루는 데가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이 뭐 예를 들면 50건 이상, 100건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다른 가정법원과 이제 다른 각 법원 가사부에는 사건이 10건이 안 돼요. 전국에 뭐 이런 법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리가 너무 다르고 생소하고 절차도 다른데 지방법원 가사부나 가정법원에서는 가사 사건을 되게 다양한 사건을 다 처리하시거든요, 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이 어려운 사건에 신경을 잘 쓰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처리가 안 돼요. 계속 쌓여요. 이게 법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뒤져보면 판례도 없어요. 검색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판사님들이 사건을 쌓아두다가 조정으로 다 끝내요. 조정을 안 하면 판결문은 안 써줘. 결정문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담스러워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이제 법원행정처에 요구를 많이 하신 거죠. 실무 편람 같은 걸 좀 써달라. 그럼 그때 딱 변호사님 때 그 기준이 딱 생긴 거네요? 최초로? 판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웠다라기보다는요. 이제 그때 결국은 행정처에서 아 그러면 편람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희망자를 받았죠. 이제 판사님들 중에 지원자들 받아서 이제 편람을 혼자 쓸 수는 없고 이제 판사님 여러 명이 썼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이제 그 실무를 하는 담당 판사들 몇 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연하게 이제 저도 그 하고 있어서 저도 들어갔던 거죠.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이제 열심히 막 고치고 작업하고 해서 편람이 그때 나왔죠. 편람은 판사님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편람은 얇아야 됩니다. 되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재판할 때 그냥 찾아봐야 되거든요. 쉽게 그냥 실무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책이라서 되게 얇게 꼭 필요한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고 뭐 학설 이런 거 다 빼고 확실한 것만 따다다다다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여하튼 그때 그 편람이 나와서 이제 지방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나 지원 가사부 계신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죠. 그때 그 책이 나와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편람을 쓰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최초로 편을 쓰신 거네요. 공적이긴 한데 사실 그거 쓸 때는 되게 싫었어요. 일이 추가되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재판하기도 바쁜데 왜 이것까지 써야 돼? 막 그리고 그거를 쓰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판사님들 한 8분, 1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첨삭하고 수정하고 이거 왜 이렇게 썼냐 막 질문도 받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나고 나니까 고생하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됐죠. 그거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최고의 스펙을 찍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근데 너무 든든해요. 진짜 우리 로펌에 이렇게 최고의 스펙을 가지신 변호사님이 대표로 딱 계시니까. 법원의 판사님들 중에는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당연히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이 상속 사건이나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이나 이런 거를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사건 자체도 워낙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법원은 막 연구회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책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돼 있었던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사, 형사, 행정 형사도 뭐 각 섹터로 내려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뭐 압수수색 아니면 뭐 영장 아니면 범죄도 막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내에서도요. 약간 이 가사나 이 상속 쪽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중시 여겨지지 않아서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쪽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전반적으로 법원이나 법조계 내부에서도 가사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인식을 많이들 하시고 대법원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상속이나 이용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서울가정법원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부장 판사는 아니었고 이제 배석 판사였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들이랑 단독 판사님들이랑 해서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일본이 이제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돼 있고 좀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법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한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온 게. 그래서 되게 배울 게 많은데 동경지방법원에 이제 연수를 가셨죠. 부장님들이랑 거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되게 부장님들이 많은 거 느끼시고 막 배우셨다고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일본에서의 가사 조사관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거의 뭐 한국의 가사 조사관 분들도 위상이 높은데 일본은 굉장히 높죠. 거의 박사급 인력이고 법원 내에서 판사님들도 당연히 존중하고 한국에서도 존중하지만 판사님들하고 거의 대등한 그런 위치 정도의 그런 거라는 거에 되게 놀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일본에 그때 대법원에 갔더니 그때가 2010 몇 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도에 근무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대법원에. 그러면은 이제 중요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사는 민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민사, 형사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도 그냥 민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민사, 형사,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민사 안에서 커버하기에는 포션이 너무 큰 거죠. 일본은 고령화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늘어나고 기존에는 관습이나 대가족제에서는 특히나 가족 안의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 따라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사건이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확실히 알았죠. 이게 가사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늘겠구나. 네. 여기가 블루 오션이다. 일로 가야 된다. 와 근데 오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